자, 교재 이제 21쪽 두 번째 용어의 정의죠. 중기업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기업에 대한 중개에 대한 정의를 봤고요. 중기업에 대한 정의인데 정의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21쪽 맨 밑에 있어요. 중기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어보시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중개업은 글자 수가 3글자죠. 그러니까 3가지 요소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일단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랬어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랬습니다. 그러면 중개업 정의는 3글자니까 3가지 요소.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어요. 이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갑으로부터 의뢰받아 이제 소개를 한다. 또는 을로부터 의뢰받아 소개한다. 그러니까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 중개를 업으로 하잖아요. 그래도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도 받아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포함한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정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행위. 그러니까 갑이나 을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로 중개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중개업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가 말해요.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위법은 아니에요. 위법은 아닙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까. 그러나 무료로 중개하는 활동은 절대 업은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보수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랬어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러면 업이 과연 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판례가 뭔지가 들어봤어요. 판례가 뭔지. 이 판례라는 것은 결국은 법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최종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게 판례입니다. 이게 판례예요. 근데 유권 해석이라고 있거든요. 유권 해석. 이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유권 해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유권 해석이 중요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판례가 중요하지 유권 해석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업이라는 것은 3가지를 포함한대요. 3가지. 일단은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한 것은 절대 업이 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여야 된답니다. 불특정 다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영리성도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업이 된대요. 그럼 이 영리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수를 받게 되면 영리성은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영리성 있는 행위를 했다. 그럼 이제 업이 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죠. 다음 주에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등록이 뭐냐면 등록은 영업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영업허가를 받는 게 등록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나아가 중개업을 하는데 등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갑니다. 3년 이하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나아가 중개업이나 중개에 대한 대가 있죠. 중개업이나 중개에 대한 대가가 다름 아닌 중개보수예요. 중개보수입니다.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라면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개 보수는 그 규제가 엄청 심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해놓은 한도를 단 한 편이라도 초과해 받게 되면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보수에 대해서 우리는 엄히아주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 야문 공인중개사께서 한번 이걸 헌법소원이라는 걸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이 뭐냐면 헌법재판소에다 대고 내가 더 이상 구제 방법이 없다. 그래갖고 더 이상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다 대고 이제 헌법소원이라는 걸 낼 수 있어요. 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거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중개보수에 대해서 이건 감옥까지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한다 해가지고 이건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즉 전문 자격인의 보수 중에 감옥까지 보내는 건, 보수를 더 받았다고 감옥까지 보내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그들이 정해진 보수를 초과해봤다 하여 절대 감옥까지 가는 일은 없어요. 그들은 자체 협회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감옥까지 가거든요. 이거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헌법소원을 냈죠. 이거 위헌이다. 행복주권이라든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땠느냐? 위헌이라고 했겠어요? 합헌이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합헌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럼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헌이라고 판단 나갔으면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보수 규정에 대해 이렇게 규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다라고 했냐면 부동산 중개라는 것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대요. 그래서 이걸 감옥까지 보낸다 하여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다. 국민이 갖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행복주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참고하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중개보수니까 중개업이 아니라면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받고 했잖아요. 보수를 받고 하게 되면 이것이 다름 아닌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도식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처음서부터 중개 해당이 안 된다면 중개업이 될 여지가 없죠. 근데 처음서부터 중개 해당됐다면 이때는 중개업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중개를 제가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중개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했다. 중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동차는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러면 자동차 거래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어요.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중개 보수 규정의 적용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아가서 알선이 아닌 것도 중개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컨설팅이라든가 분양 대행입니다. 이거는 상담을 해주고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개 아니라고 그랬죠. 알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하고 다녔어요.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에 대한 보수는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으니까 결국은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죠. 그 보수를. 그렇게 된 거고 또 컨설팅만 분양 대행만 목적으로 한다면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개업 정의가 일단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중개 처음서부터 해당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 다른 사람의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용어의 정의로 내려갑니다. 세 번째 용어의 정의로 개업공사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교재 22쪽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정의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개설 등록이란 말의 동그라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있지 않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는
공인인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자는 뜻이죠. 여기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다름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은 개업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공인중개사라고 이해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라고 이해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설 등록을 한 자, 우리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그러니까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이 자를 그래서 줄여서 앞으로 제가 개공 이렇게 부를 거예요. 개공. 그러면 개업공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개업공사의 종류를 종별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개업공사의 종류를 종별이라 한다. 그럼 개업공사의 종별은 일단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럼 법인인 개공은 그거 아닙니까?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자가 법인인 개업공사예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신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누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종별이 한 사람이 더 있는 게 중개인이란 분이 계세요. 중개인. 근데 이 중개인이란 표현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강학상 쓰는 표현이라는 게 강의할 때만 쓰는 용어란 얘기죠, 이거. 그럼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인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법 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국법시대에 쓴 용어인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겁니다. 앞으로. 근데 시험에서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절대 안 써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자가 바로 중개인이에요. 그래서 이 중개인 여기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중개인이 누굴까? 이 자는 국법시대 중개업에 진입한 분들이요. 그 기득권을 지금도 유지를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중개업의 역사를 제가 지금 오늘 생략을 했는데 우리 중개업의 역사를 해방 후의 역사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1961년도 있잖아요. 이때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개영업법.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이 1961년도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격변기였죠. 이게. 그래서 이제 1961년도 소개영업법 이게 이제 제정이 됐는데 58년, 59년, 60년, 61년 이때를 전후로 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재 골간이 되는 법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때를 전후로 해서. 그래갖고 중개업에 대한 법제의 탄생도 보게 되는데 그게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었습니다. 이게 해방 후에 처음 탄생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중개업 진입을 하고자 할 때는요, 누구나 다 시구 읍면장한테 신고만 하면 바로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어요. 이거. 그래서 중개인 취직선문 첫 번째가 바로 이분. 소개업법 시절에 신고하고 진입한 분들. 그분들이 첫 번째 중개인입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1961년을 생각해보면 역사적 사건이 있던 해였어요. 1960년을 잠깐 따져볼까요? 1960년 4월 19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4.19 혁명이 있었죠. 60년 4월 19일 날. 그랬다가 다음에 1961년도 5월 16일 날 박정희 장군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5.16 군사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1962년도부터 경제개발을 시작했죠.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 해갖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였어요. 이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 아주 세계적인 그런 이제 추세에 따라서 경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농 현상. 그러면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으니까 이들의 잠잘 곳을 마련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주택이라는 게 쉽게 지어지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택 가격이 어떻겠습니까? 폭등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80년대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했어요. 거기에 일조했던 분들이 바로 이 신고하고 진입한 분들이었죠. 그래서 이 소개업법을 개정하는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걸 규제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1983년도 12월 말이었죠. 12월 31일에 83년도 12월 말에 이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법이 이때 이제 12월 말에 제정이 되고 다음에 83년도 4월 1일서부터 시행하면서 소개업법을 전면 폐지했는데 이 부동산 중개법은 두 가지를 골자를 끌고 왔죠. 하나는 이 신고 제한 폐단을 없앱니다. 없애면서 허가제를 도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 진입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라 하고 허가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아주 높은 규제죠, 이거. 그리고 전문 자격증 제도인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이때 도입을 하게 돼요. 이때.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허가제와 공인중개사 제도를 이 두 가지를 골자로 해서 중개업법이 83년도 12월 말에 제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회 시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자격시험 1회. 1회가 언제 있었다고요? 1985년도 9월 22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1회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데 1회 때 몇 명이 합격했느냐? 이 기록을 지금도 갱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자격시험에서 이때 무려 6만 명이 합격을 하게 돼요. 1회 자격시험에서. 자, 그래서 이 6만 명이라는 공인중개사가 배출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전문 자격증인 공인중개사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하여 특혜를 줘야 되겠죠. 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중개업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게 중개업법 1차 개정이었어요. 그래서 중개업법 1차 개정이 언제 있었냐? 법 제정 후 정확히 6년 뒤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89년도 12월 말이었죠. 1989년도 12월 말에 중개업법 1차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따 1차 개정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이제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업에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요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법 제정 후 1차 개정이 있을 때까지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중개업에 진입한 분들이 있었겠죠. 이분들이 바로 두 번째 중개인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현재 중개인은요 90년 이후, 즉 89년도 12월 말 이후에는 전혀 탄생을 안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90년 이후에는 중개인 탄생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중개인 출시 성분은 일단 두 가지로 분류돼요. 신고하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 그다음에 중개업법 제정 후 1차 개정 있을까지 1989년도 말까지 허가를 받고 진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나 허가를 받고 국법시대 이제 진입한 분들의 기득권을 지금도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중개인들은 현재는 등록제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등록증으로 전부 다 바꿔줬는데 어쨌든 이 중개인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중개인이 단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법에는 끝까지 중개인에 대한 근거를 남겨놔야 되겠죠.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바로 중개인이다. 그래서 국법시대에 중개업 진입한 분들이었어요. 분명히 개업공사 중별 중에 하나입니다. 개공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은 그 중개인 지금 전국적으로요. 우리 개업공사 수 있죠. 이건 중개사무소의 수와 이제 똑같은데 개업공사의 수가 10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역대 최고예요, 지금. 10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에 법인인 개공이 있죠. 법인인 개업공사는 전국적으로 10만 5천 명 중에 1000개도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공부하겠지만 법인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법인으로 가면요, 더 규제가 심해요. 이게. 그래서 법인은 전국적으로 1000개가 지금 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대다수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겠죠. 대다수가. 그 다음 이제 중개인 있잖아요. 중개인은 10만 5천 명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추산하기를 4천 명 내지 5천 명 정도밖에 없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중개인은 엄청나게 숫자가 줄었습니다. 저 강의 출발할 때만 해도요. 전국적으로 우리 개업공사의 수가 6만 명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개인이 6만 명이 채 안 되는데 불구하고 중개인이 그 중에 약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죠. 그러니까 중개인은 연세가 많을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요. 현업에서 전부 다 물러났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4, 5천 명 정도가 남은 걸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개업공사였고, 개업공사는 일단은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정도에 자세히 이제 공부하겠지만 여기서 미리 한 번만 치고 갑니다. 여기 법인과 대비했을 때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와 중개인 있죠. 이 두 분은 개인이죠.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을 합쳐서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와 중개인을 합쳐서 개인인 개업공인인계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을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라고 많이 표현해요. 또 그래서 개인인 개공이라고 하고요. 그럼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와 중개인은 개인입니다. 둘 다 개인인데 이 둘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이것도 세 번째 주에 자세히 공부하는데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따질 필요도 없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법이 이 둘에 대하여 정확하게 두 가지 점을 차이를 두고 있어요. 두 가지 점이. 하나는 뭐냐면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나 법인은요 경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경매를 허용했습니다. 원래 경매는 변호사의 업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공인인계사에게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경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의뢰인을 위하여 보수를 받고 입찰 대리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죠. 그러니까 허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중개인은 경매 업무를 못 하고요. 그게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나 법인은요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해요. 전국을. 근데 중개인은 업무지역 제한이 있어요.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업무지역이에요.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명시에 사무소를 놓잖아요. 그럼 이 중개인은 업무지역이 경기도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가. 경기도 내 물건만 중개할 수 있고요. 그럼 광명시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은 서울에 있는 물건을 중개 못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격증에서 유래되는 차이인데 그건 이제 후일 더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 두 가지 점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전부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이제 23쪽에 공인인계사 용어의 정의로 갑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공인인계사. 공인인계사라 함은 공인인계사법에 의한 공인인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의 동그라미예요. 자, 그러면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는 개설 등록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러면 네 번째 용어의 정의, 공인인계사 용어의 정의거든요. 공인인계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자격 취득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한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자가 바로 공인인계사예요. 그래서 공인인계사는 자격 취득만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왜 그러는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바로 다름 아닌 공인인계사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한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계사이니 공인인계사법에 의한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계사예요. 그럼 외국에도 공인인계사 제도가 있겠죠. 그럼 외국에서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이 자는 공인인계사다 아니다? 아니다. 공인인계사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한 자가 바로 공인인계사예요. 이 자가. 자, 그럼 자격을 취득한 자,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는데, 공인인계사의 종류, 이건 종류라고 하죠. 공인인계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역시, 먼저 일반 공인인계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인데, 일반 공인인계사. 요 일반 공인인계사는 이제 누구냐 하면요,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공인인계사예요.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공인인계사. 즉 서랍 속의 공인인계사, 장롱 속의 공인인계사를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 자를 거실벽의 공인인계사라고 부르죠. 이거 우리 집안에는 대대손손 국가고시에 단 한 번도 합격 못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길이길이 후손에 빛내야 되죠. 그래서 금택자 돌아갔고 거실벽에 걸어놓은 공인인계사. 그 자가 바로 일반 공인인계사예요. 그래서 우리 자격증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자격증이 걸어놓으라고 상장처럼 생겼어. 걸어놓으라고. 자, 그래서 그 자가 바로 일반 공인인계사다. 이 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인계사인 공인인계사가 있어요. 그럼 이 자는 그거 아닙니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계사를 얘기하겠죠.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증사. 그럼 여기 개업공인인증사의 종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죠. 공인중개사의 종류에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개공인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이다. 되치나 매치나.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면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그랬죠. 근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개공인 공인중개사죠.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의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자는 고용이 된 공인중개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속공사는 고용이 된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줄여서 이제 소공 또는 소공사 또는 소속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있어요. 이 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 페이지 한 장을 넘겨보실래요? 24쪽. 소속공사 정의 별도로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어보세요. 끊고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어보시고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우리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기억하느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고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고용된 공인중개사로서. 괄호 속에 있는 말은 일단 무시합니다. 다음 주에 괄호 속에 있는 말, 중개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는데 이건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무시하고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놨네요. 그럼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 다른 말 다 이해가 돼요.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현장 안내한다든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 업무를 볼 수 있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중개 업무란 말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나중에 쉽게 이해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을과 거래하신대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A의 업무 활동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갑이 토지 팔아달라고 A한테 중개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이 A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등기사항 증명서 떼볼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장도 떼볼 겁니다. 또 나아가서 현장 가서 직접 보겠죠. 또 그 국토교통부 부동산 종합정보 C리얼이라고 있죠. 또는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 그래서 루리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더 하고 이런 정보를 갖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다 서류도 떼보고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이게 그러자 을이 토지를 구해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의뢰받은 토지가 있으니까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을에게 브리핑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대하여 그 취득하자 하는 을에게 브리핑을 하는 업무,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확인 설명이라고 불러요. 확인 설명 했거든요. 그러자 을이 현장을 보재요. 그래갖고 모시고 현장 안내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마음에 들어 했어요. 계약을 하자 합니다. 그럼 우리 개업공사는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줘야 되죠. 그러면 이게 거래계약서라고 하는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있겠죠.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요,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이 있죠. 이거를 문서로 작성해 줘야 되는데 이 문서를 확인 설명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 역시 작성하여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서도 작성해서 교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금 잔금 치고 등기 서류 넘어가고 중개를 완결을 하게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개업공사 A의 여러 가지 업무 활동 중에 이 세 가지 업무 있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 설명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줍니다. 그럼 여러 가지 업무 활동 중에 이 세 가지 업무가 핵심적인 중개 활동임을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핵심적인 중개 활동 이 세 가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중개 업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소속공사 있잖아요. 이자는 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 법은 이 세 가지는 핵심적인 중개활동이기 때문에 개설 등록을 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수행해라. 그 의무로 규정했어요. 이건 개공의 의무예요.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에 대한 브리핑, 다음에 확인 설명서 계약서를 써줍니다. 이건 모두 개공의 직접적인 의무로 규정을 했는데 이걸 소공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의 정에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그 밖에 이제 보조 업무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럼 따지고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사는요 대표냐 즉 사장이냐 직원이냐의 차이예요. 지금 자격증이 있다는 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공한테 이 업무를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럼 용어의 정의상 관점에서 보면요 생각을 해보면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라고 해도 정의가 돼요. 사실은. 근데 사족처럼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게 붙어있는 이유가 왜 그랬냐. 전에는요 우리 소속공사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용어의 정의에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개 업무가 바로 핵심적인 중개할 때 이 세 가지라는 걸 일단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공사의 용어의 정의를 다 봤는데 그러면 중개사무소의 말에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자가 근무하고 있는 반면에 자격증이 없는 자도 근무하고 있죠. 그 자가 누구냐? 자격증이 없는 자. 그 자가 바로 중개보조원이에요. 자, 그럼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 6번에 나와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24쪽 맨 밑에요.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어보세요.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의 밑줄. 자, 그럼 이제 우리 중개보조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일단 출발을 뭘로 했느냐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소속과 구분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고용이 된 거예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단순 업무만을 보조하는 자입니다. 이 자가 중개보조원이에요.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보조원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는데 뭐 사무원이라 해도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보조원이란 말이 상당히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뭔가 비하하는 느낌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전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만을 보조한 자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어의 정의를 봤을 때 중개보조원은 핵심적인 중개활동에 속하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중개사무소 다 다녀오셨거든요. 중개사무소에서 보조원이라고 찍힌 명함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라고 찍혀 있어요? 대다수 실장, 하다못해 부장, 이사, 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속공사에 해당하는 실장님도 계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실장님들은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이에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은 이거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작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실무에서는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업무의 한계에 관한 문제인데 그 손님이 오시면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이요 대강의 브리핑을 다 하죠. 현장 안내도 다 해요. 그리고 업무 자체도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실장님이 전부 다 작성을 하죠. 확인 설명서도 전부 다 입력상 입력하고 작성을 해요. 그리고 출력을 쫙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단계에 가잖아요. 계약 단계에 갈 때는 우리 개업공사가 직접 브리핑 다시 해요. 다시 하고 밤에 자필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다. 이게 계약 단계에 가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업무의 한계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실장님은 이론적으로는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실무에서 하는 것 같고 우리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다 틀렸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업공사가 다시 브리핑을 하고 계약서 브리핑하고 다시 설명서 다 자필해서 도장을 찍고 넘겨요. 만약에 보조원이요
거기다 자필을 직접 계약서에다 하고 만약에 설명서 작성해갖고 자기가 개공란에다 직접 자필하고 도장 찍어 막 되잖아요. 그러면 대여로 처벌해버려요. 등록증 대여행위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컴퓨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원은 절대 확인 설명, 계약 작성, 설명서 작성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어의 정의 6가지가 바로 이거였고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 단어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둘 있잖아요. 소속공사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사가 고용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 둘을 통칭하여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고용인. 고용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고용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주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 6가지를 전부 다 했는데 짚어볼 점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예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개업공사예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 등록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등록한 자가 누구? 개업공사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등록도 하지 않았죠. 중개업을 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또 중개인하고 중개보조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들으면 엄청 불쾌할 일인데 우리 중개인은요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중개보조원은 자격도 없는 직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인하고 중개보조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또 이제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다. 이 점을 꼭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개사무소 있잖아요. 중개사무소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A가 계시는데 이 A가 자격증을 걸었어요. 개설 등록을 했다는 얘기죠, 이분이. 그럼 이분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개업공사.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갑이 계시는데 이 갑이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직원이래요. 그럼 이분은 우리 뭐라고 불러요?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이 있는데 이 을이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직원이래요. 그럼 우리는 이분을 뭐라고 불러요? 실장님이 아니고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르죠. 범죄인 용어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법인이었잖아요. 법인이면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법인에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의 인적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걸고 등록하신 분이 개업공사.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 직원이다. 그러면 소속공인사. 다음에 이제 자격증이 없다. 직원이에요. 그럼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용어였고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서도 매번 출제하고 있고 이 용어의 정의를 안 들어버리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막 개공, 소공, 보조원, 중개인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이해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용어의 정의 여기까지는 이해를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앉아 계시기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힘드실 거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초입문과정이라 이제 시간은 되도록이면 이제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장기 레이스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건강도 주의해야 되고요. 장기 레이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전력 질주해버리면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중산물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